며칠 전까지 단일화는 없다고 쐐기까지 박았던 안철수 후보가 결국 말을 뒤집었습니다.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뉴스룸 인터뷰에서 진정성도 소구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안 후보의 단일화 선언이 갑자기 내려진 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초에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홍준표 상임 고문과 만나 단일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때도 안 후보의 공식 답변은 단일화는 없다였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여러 차례 단일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단일화는 없다의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쐐기를 너무 여러 번 박아서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후보뿐 아니라 국민의당 선대위 측도 단일화 가능성은 0%라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이달 초 안 후보가 국민의힘 선대본부 홍준표 상임 고문을 만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에 이어 차담까지 나누며 장시간 만났습니다. 홍 고문이 평소 측근들에게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데다 시점상 단일화 논의가 오갔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안 후보는 어제 후보 등록 직후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단일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집요하게 단일화 꼬리만 붙이려고 하니 그렇다면 차라리 선제적으로 제안해서 국민의힘에선 환영한다면서도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홍 고문은 안 후보와의 만남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며 단일화를 중재할 수 없다. 이젠 단일화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물밑 접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 관계자는 JTBC에 다양한 채널로 대화가 오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물밑 접촉을 통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후보끼리 전격 회동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안 후보 측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안 후보가 차기 정부 비전을 공동 발표하자고 한 건 윤석열 후보와 만나자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단일화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과 달리 매우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측근들에게 여론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은 여론조사가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고 제안한 직후 아쉽다고만 했습니다. 여론조사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론조사 단일화 방식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다 말씀을 드렸고 별도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안 후보의 기자회견 이후 선대본부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자리에서 여론조사 방식은 안 된다는 취지로 완강하게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해당 자리에 참석했던 선대본부 관계자는 후보가 100% 여론조사 방식은 시기가 늦었고 옥신각신하는 것만 부각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윤 후보가 안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듯 했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후보 간의 담판으로 단일화를 매듭짓자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연일 안 후보의 양보, 즉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여론조사 제안이 마지노선이라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2, 3일이라는 시한도 못 박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그냥 받아주면 빨리 진행될 거고요. 그럴 의사가 없다면 빨리 이게 단일화가 진행이 안 된다는 부분을 저는 빨리 결정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도 이견을 좁혀나갈 의사가 없고 마지막 제안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의 담판, 안 후보의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단일화 수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제안으로 단일화 논의의 시계는 싫든 좋든 돌아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생각이 중요한데 이준석 대표를 잠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설 인터뷰 때 전례에 비춰봐서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단일화 결국 안 될 것으로 보십니까?
결국엔 제가 그때 제시한 것도 40일 정도의 시간을 앞둔 상태에서는 단일화 논의가 될 수 있지만은 지금 이제 사전투표까지는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 정책 선거와 비전 선거를 흐리는 오히려 정치공학적인 면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 안 하겠다고 그 당에서는 저를 비난하는 논평까지 내면서 공격을 했었는데 갑자기 별다른 해명 없이 지금 이렇게 입장 바꾸게 되어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지금 이 단일화에 대해 가지고 원칙도 없고 그리고 시기도 부적절하다는 것, 그리고 또 지금 제시한 방식, 특히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단일화하자는 이야기는 저와 후보 그리고 권영세 본부장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 갖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와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왜 이 시점에 이러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이제 11일쯤 되면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15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해야 될 갖가지 준비를 국민의당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미리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선거 활동을 이어나가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단일화 제안 받은 뒤에 당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당에서 여러 주체들이 이 제안을 놓고 검토했지만은 우선 안철수 대표의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단일화 할 생각 없는데 주변에서 자꾸 단일화 하라니까 한번 던져본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뭐 별로 진정성도 없고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크게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정치공학적으로 비춰져서 우리 후보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의 방식, 그러니까 100%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단일화라는 거는 시점도 지금보다 훨씬 일찍이었고 그것에 대한 공감대가 더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결국에는 선거가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지율 면에서 크게 돋보이지 못하는 안철수 후보가 이런 본인의 어쨌든 그런 지지율이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승부수를 던지는 것에 저희 당이 같이 박수 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결국은 걱정하는 게 역선택입니까? 그러니까 여권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역선택에 관계된 우려보다는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우리 후보가 월등히 우세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안철수 대표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2017년 선거를 치를 때 그런 국민의당 원의 안철수가 아니라 지금 3석짜리 정당을 이끌고 있는 국민의당 2의 안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위상과 달라진 본인의 어쨌든 위치를 안철수 대표께서 이런 어떤 제안에도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 단일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후보 간의 담판이랄까 이런 것들의 변형된 방식으로 단일화를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는 겁니까? 저는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기상으로 추진하기 부적절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것도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몇 번 밝혔지만은 포기 후, 후보 사퇴 후 지지 선언 정도가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사전 협의나 어떤 제안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가 포기 뒤에 지지 선언하라 이렇게 강경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여러 가능성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부의 강희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인데 여론조사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은 여야 지지자를 가리지 않고 여론조사를 돌리자 이런 입장이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는 이 역선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최근 야권의 단일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접전이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80% 이상이 윤 후보를, 또 민주당 지지층에선 73%가 안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후보끼리 만나서 단판 짓자 이런 입장인데 이건 국민의당에서 안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선 쉽지 않은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메신저가 먼저 가서 이 초벌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윤 후보가 단판을 짓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홍준표 의원을 비롯해서 김한길 전 대표 등 이 중량급 인사들이 물밑 접촉을 하면서 설득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윤 후보도 어제 김한길 전 대표와 김병준 전 위원장 등과 통화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네, 서로의 희망사항이 지금 부딪히고 있어서 접점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절충점이 찾아질까요? 국민의힘이 우선 안 후보에게 이 책임 총리 등 차기 정부의 실권을 나눠주고 공동 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방안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한 인사는 안 후보가 인사를 추천하고 윤 후보가 사실상 받아들이는 개념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지분 나눠먹기란 그런 비판도 피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죠. 다만 윤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또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진다면 윤 후보가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식으로 절충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단일화 시한인 투표용지 인쇄일 전날인 이달 27일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지루한 신경전만 하다가 물 건너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비판적인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새롭게 나온 입장은 뭡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단일화가 성사되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때문에 당내에선 명분 없는 정치 야합이라면서 이 단일화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희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의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본사를 점거한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사측과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다른 택배사까지 동참하는 총파업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정부도 근거가 없다며 중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CJ 대한통운 본사 1층 로비에선 오늘도 민주노총 소속 택배기사 조합원들이 농성을 벌였습니다. 지난 10일 CJ 대한통운에 대화를 요구하며 본사를 점거한 지 닷새째입니다. 오늘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오는 21일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택배사도 참여하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의 갈등은 지난해 6월 정부 주도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계기로 잦아드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택배비 인상분을 어떻게 나누냐를 놓고 다시 갈등이 커졌습니다. 요금 인상분에 너무 과하게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데 가져가는 건 문제 있는 건 아니냐. 사측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상분을 포함한 택배비의 절반 수준이 택배기사와 대리점에 수수료로 배분되고 있다는 겁니다. 노노 갈등으로도 치닫고 있습니다. 비노조원들은 어제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습니다. 파업 이후에 거래처들이 이탈해서 물량이 아무리 작게 잡아도 30% 이상 날아갔어요. 집화 위주로 하시던 분들 중에는 그냥 수입 자체가 없어진 분도 계시죠.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지키는지만 감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합의는 택배 분류인력과 고용보험을 둬야 한다는 것이었지 택배비를 어떻게 나누냐는 내용은 없었다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노조 파업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1년 전의 악몽이 되풀이될 조짐입니다. 저희가 최근까지 이 구치소에 있었던 수용자들에게 내부 상황을 들었습니다. 지난해처럼 확진자 분리도 제대로 안 됐고 취사장이 마비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403명이 나온 서울 동부구치소입니다. 지난달 25일 첫 감염자를 시작으로 3주간 계속 확산된 겁니다. 확진을 받고 형 집행정지로 나와 있는 A씨는 구치소의 부실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확진자가 있는데 분리를 시켜달라. 아니 뭐 다 같이 걸리라는 거냐.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위성이기 때문에 괜찮다. 좀 기다려보자. 저희 방 다 확진돼서 다. 자신을 비롯해 함께 방을 쓴 나머지 6명도 감염됐다는 겁니다. 취사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식사에도 차질을 빚었다고 했습니다. 라면 하나, 햇반 하나 이렇게 줬어요. 햇반을 안 데워주고 그냥 넣어가지고 그거 딱딱하잖아요. 그게 생살 비슷하잖아요. 지난달 말에 가석방된 B씨는 교도관들이 방역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닐 가운 입는 거 있잖아요. 직책이 있으신 분은 뒤에 묶지도 않습니다. 그냥 걸쳐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스 쉴드는 거의 안 씁니다. 왜냐면 습기 차고 앞에 뭐 잘 안 보이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에도 1,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창밖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말에 출소한 정모 씨도 그때 확진됐습니다. 대규모 감염 사태 뒤에 방역이 강화되는가 싶더니 다시 느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바뀌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똑같이 원상복구가 돼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뭐하고 했는데 지금 뭐 해줄 수 있는 거 없다. 감기약만 넣어주겠다. 격리 해제되고 나서 전수조사를 한 번을 안 했어요. 이번 집단 감염 사태로 전자발찌 살해범 강윤성 사건을 비롯해 주요 재판들도 현재 줄줄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법무부 측은 당시 원칙대로 신속하게 확진자를 분리 조치했고 일부 직원들이 방역 복장을 제대로 안 입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설악산의 폭포에서 빙벽을 타던 2명이 야간에 고립됐습니다. 헬기까지 동원한 밤샘 구조 끝에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조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밤, 설악산 상공에 뜬 헬기에서 구조대원이 내려옵니다. 폭포 정상에 도착한 구조대원은 곧바로 절벽 아래로 로프를 내립니다. 수십 미터 아래 고립된 40대 남성 2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 10일 밤. 320m 높이 토왕성 폭포 빙벽에 올랐다가 내려오던 남성들이 로프가 바위에 끼면서 오도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과 추위 탓에 구조가 시급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지점까진 걸어서 5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저체온증도 우려돼서 헬기를 일단 요청을 했거든요. 달빛도 있고 바람도 없고 해서 헬기 협조가 잘 됐습니다. 신고 약 1시간 만에 구조대원 5명이 헬기를 타고 폭포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성인 남성 2명을 위로 끌어올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조대원 2명이 폭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설치된 로프를 따라서 이제 하강하는 방법으로 했거든요. 다행히 체력이 많이 남아 있으셔서 생각보다 당황도 안 하시고. 남성들은 신고 6시간여 만에 무사히 폭포를 내려왔습니다. 폭포 꼭대기에 남아있던 대원 3명도 구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헬기로 철수했습니다. 구조된 남성 2명은 이튿날 강원도 소방본부 누리집에 감사의 글을 남겼습니다. 구조대는 오히려 고맙다며 답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산악구조대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글 하나가 올라오면 굉장히 사실 뿌듯함도 많이 느끼고 하거든요. 구조대는 산행시 안전수칙을 지키고 사고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19개월 된 여자아이입니다. 이렇게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베란다 문 밖에 혼자 있습니다. 한 가정 어린이집 CCTV에 찍힌 모습인데 아이의 엄마는 어린이집 원장을 고발했고 경찰은 학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19개월 된 여자아이가 홀로 서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유리창 너머를 보며 두드리기도 합니다. 아이 혼자 베란다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가 난방이 되지 않는 베란다에 격리된 건 지난달 27일입니다. 엄마가 CCTV로 확인한 결과 55분과 20여 분 2차례였습니다. 이날 순천 최저 기온은 영하 0.7도였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서 진짜 말도 안 나오고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다. 혼자만 있는 아이의 활동 사진에 이상함을 느낀 엄마가 원장에게 물어본 결과 알게 됐습니다. 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37.2도의 미열이 있어 격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도 뒤늦게 알았을 뿐 당시엔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는 가정보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날은 병원에서 단순 감기 진단을 받았고 원장에 등원시키라는 말에 따랐습니다. 애초 원장은 격리 조치가 없었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원장이 홀로 베란다에 있는 아이에게 밥을 먹인 사실도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는 무조건 엄마 같이, 그러고 갑자기 고함 지르면서 오열하면서 깨서 울기도 하고. 아이 엄마는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과 순천시는 CCTV를 확보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그 상황이 이제 많이 힘들어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정서학대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경찰은 조만간 피해 아동의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인도를 넘어 안경점으로 돌진했습니다. 문을 연 지 닷새 된 안경점은 이렇게 처참한 사고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신호받은 차량들이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합니다. 인도엔 행인들이 지나다닙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게 없던 이때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인도를 타고 넘어 상가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돌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은 안경점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계산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쇼장이 다 밀려가지고 제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저는 여기 받쳐서 저쪽 구석으로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자동차가 매장 안쪽까지 다 들어와 있었고. 운전을 한 4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 바로 옆엔 지하철역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요. 하마터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거리에 있던 노점상도 아슬아슬하게 화를 면했습니다. 확 많은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여기 유창답게 저 차가 안에 들어앉아 있더라고요. 마침 여기 있어가지고 근데 피해를 안 받는 것 같아요. 피해를 입은 안경점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건질 게 없습니다. 가게 입구엔 화환이 서 있는데 문을 연 지 이제 닷새가 된 곳이었습니다. 화분에 아직 물 한 번 못 줬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위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음주 측정을 해보니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운전자는 차가 갑자기 빠르게 튀어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차량 결함이나 운전 미숙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앞으로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금요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라는 명령서를 보냈고 변협은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법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자녀와의 일상과 추억을 공유하던 이른바 육아 스타그램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홍보에 쓰였습니다. 사진과 글까지 몽땅 도용당했습니다. 신고했더니 오히려 폐륜적인 욕설로 보복까지 당했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15개월 아이를 키우는 주부 신모 씨는 올해 초 SNS 지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부업 홍보를 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신 씨와 아이 사진이 올라가 있으니 확인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피드랑 똑같이 아예 복제가 되어 있고요. 자기를 재테크 부업을 하는 맘이라고. 아이가 의자에 앉아있는 사진도, 선물 받은 새 옷을 입은 사진도, 글까지 똑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프로필에 적힌 링크를 누르니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연결됩니다. 방장 프로필엔 역시 신 씨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부업을 하고 싶다고 하니 한 사이트에 들어가 베팅을 하고 수익금 일부를 수수료로 내면 된다고 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신 씨를 사칭한 계정만 30개가 넘습니다. 인스타그램 측에 알려도 도움이 안 됩니다. 답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었고 만약에 5개를 신고하면 한 2번 정도 거기에 대한 답이 오고 그 2번 답이 온 것 중에서 하나는 지워주고 뭐 하나는 안 지워주고. 몇 차례 신고하자 보복을 하듯 사칭 계정에 마치 신 씨가 쓴 것처럼 욕설을 올려놨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사권 침해는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민사적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증빙면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있으시면 다 가지고 오시고. 그렇다고 민사소송도 쉽지 않습니다.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얼굴 사진을 도용한 자가 누군지를 파악해내기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스타 측도 경찰도 손을 놓은 사이 불법 사칭 계정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한 커피숍에서 손님이 점원에게 갑자기 뜨거운 커피를 엎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점원 태도에도 화가 났다고 합니다. CCTV에 이 모습이 그대로 잡혔는데 점원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계산대에서 손님 응대하고 음료를 만드는 내내 창밖에 선 여성은 점원을 바라봅니다. 점원이 이 여성에게 커피를 내주자 삿대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커피 아까 내린 거 아니냐? 그게 지금 되냐? 커피 교육 이딴 식으로 받은 거야?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서. 당황한 점원은 다시 만들겠다며 커피를 가게 안으로 들여오고 손님은 진열된 빨대를 하나 꺼내들더니 흔들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나왔던 커피를 다시 달라고 하더니 화가 덜 풀렸는지 커피를 그대로 손으로 쳐버립니다. 점원은 쏟아진 커피로 오른쪽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컸다고도 호소합니다. 일하는데도 계속 무섭고 떨리고 눈물 나고 그러더라고요. 커피를 밀어엎은 손님은 40대 여성 A씨. 이미 내려놓은 커피 원액을 사용했고 컵을 거칠게 내려놓는 등 점원 태도에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좀 지연돼서 나오고 또 커피가 좀 오는데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 작업을 왜 외국인들한테도 맡기냐는 얘기가 최근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음모론도 퍼지는데요. 팩트체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 일단 중국인들도 개표 작업에 참여를 할 수는 있습니까? 네, 가능은 합니다. 미국인도 가능하고 일본인도 가능합니다. 일단 관련 법을 보면요. 이 개표 보조를 하는 사무원,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한다는 그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 그 외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이면 시군구 선관위가 추천받거나 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든 없든 개표는 할 수가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바로 좀 보시죠. 중앙선관위가 각 시군구 선관위에 내려보내는 신청서 샘플 양식입니다. 이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 적게 돼 있고 이 국적을 따로 안 써도 됩니다. 특정 정당의 당원인지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지 등만 묻습니다. 법에 금지가 안 돼 있으니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일부 시군구에서 선발 요건을 내국인에 한정할지는 각자의 재량입니다. 네, 그럼 외국인이 해도 된다는 건데, 근데 그동안 외국인이 개표자로 참여를 해서 혹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까? 네, 2020년 4월 총선 당시를 좀 보시죠. 이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표 사무원이 위촉이 돼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돌았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이 서울 은평구 선관위가 위촉한 542명 중에서 이 한 명이 중국인 영주권자였습니다. 당시 선거는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외국인의 개표 참여만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한 오해였던 셈인데 그 개표 사무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원래 개표 업무를 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그 자격이 확대가 됐는데요. 네. 당시 선관위는 국회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게 요즘 너무 어렵다. 이 단순 업무를 하는 개표 사무원 자격 요건을 좀 더 넓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여야 의원들 모두 반대 없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음모론이 퍼지자 불필요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신원 확인 등 또 공정하게 위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대선에서 개표 사무원이 6만 3천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6만 원에 머물러 있는 기본 수당을 현실화하는 등의 그런 유인책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불법 재하도급에 시멘트 빼돌리기, 공사비 부풀리기까지 지하철 8호선 연장 공사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경기도청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 뒤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얽히고 설킨 건설 비리 의혹을 정아람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내년 9월 개통 예정인 경기 남양주 다산역 공사 현장입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 노선인데 대우건설 등이 경기도청에서 약 1,000억 원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여러 비리가 일어났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원청인 대우건설이 공사비를 부풀려 경기도청에 신고한 다음 차액을 하청업체인 사모개발과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제보자가 사모개발 내부 문서라며 제시한 서류입니다. 대우건설에서 공사를 주는 대가로 남는 이득 중 10억을 리턴, 다시 말해 돌려줄 걸 요구해 영업비 4억을 제한 6억을 리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보자는 시멘트 수량도 조작됐다며 당시 현장에서 녹음한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삼호개발 내부 문서에는 시멘트 송장 물량이 68,500포인데 실제 현장에 들어간 물량은 원래 30% 수준인 19,000포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보자는 불법 재하도급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대우건설이 삼호개발에 하도급을 줬는데 삼호개발이 또다시 지중공영에 재하도급을 줬단 겁니다. 2018년 삼호개발이 지중공영 대표 한모 씨와 맺은 성과급 지급 약정서에는 연대보증인이 지중공영으로 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대우건설 관계자와 지중공영 관계자가 같이 서로 안전교육을 받고 제보자는 이런 의혹을 지난해 5월 경기도청에 신고했습니다. 경기도청은 감사를 통해 시멘트가 일부 빠진 것을 확인했고 불법 재하도급과 공사비 부풀리기가 의심된다며 지난해 6월 남양주 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경기도 담당자만 참고인으로 조사했을 뿐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의뢰한 지가 이제 8개월 정도가 돼가는데 기본적인 조사들이 늦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지연되고 있는.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공사비 리베이트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시멘트 수량은 공사 중간에 설계가 바뀌어 수량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불법 재하도급 의혹에 대해선 타사 현장을 오가며 일하는 숙련공들이 직접 고용되는 걸 꺼려서 장비 협력사 소속으로 둔 건데 이것이 재하도급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시멘트 수량 조작과 공사비 리베이트 정황이 담긴 현장 녹취와 회계 자료를 여러 개 갖고 있다며 대우건설의 해명은 말맞추기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뉴스 뒤에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흑색 선전 D-1입니다. 내일부터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정정당당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운동 개시를 앞두고 이게 맞나 싶은 비판들 적지 않은데요. 우선 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인 추미애 전 장관, 지난 11일 2차 TV 토론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건진 법사 말을 듣고 이마에 긴 털을 붙이고 나오지 않으면 거짓말도 뻔뻔하게 배짱 있게 하지 못할까 봐. 관상학적으로 흰 눈썹이 성공과 장수를 의미한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 왕자 논란 때처럼 미신적인 것을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런데 이런 주장의 근거 딱히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측도 곧바로 답할 당위가 없는 질문이라며 마타도어라고 답했고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인사들 사이에서는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음식점에서 담배 피는 사진을 공유하는 게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구두발 논란에 민주당 측이 비판을 이어가자 공중도덕 문제로 맞불을 놓으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해당 사진은요, 최근이 아닌 8년 전인 2014년 2월에 찍힌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100제곱미터 이하 식당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 측도 금연법 시행 시점에 맞춰 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해명해버렸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공허한 공격이 된 셈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 정치권 외곽에서도 또 하나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가수 안치환 씨의 새 노래가 이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를 겨냥한 거란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는 거니 뭘 참아는 거니 마이클 잭슨을 이 반복되는 건희라는 표현과 이름을 바꿨다는 등의 노랫말, 그리고 앨범 재킷 이미지가 이 기자회견 당시 김 씨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논란이 되자 윤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저급한 공격까지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런 위대한 뮤지션을
이런 저급한 공세에 소환한다는 것이 너무 엽기적이고 어떤 인격과 그 수준에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안치환 씨는 해석은 듣는 이의 몫이라고 했는데요. 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 노래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가 지웠습니다. 앞서 전직 여당 의원이 김건희 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듯한 글을 썼다가 역풍 맞은 걸 의식해서일까요? 그리고 과거 여권에서는요. 2011년이었죠.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나경원 후보에 대해 피부과 1억 원 의혹을 제기했다가 수사 결과 가짜 뉴스로 결론이 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에는요. 흑색 선전이 아니라 공약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정정당당한 경쟁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브리핑은요. 재테크의 비결은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의 재산이 공개됐는데요. 이 가운데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약 264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많긴 합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재산이 불어난 속도입니다. 지난해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만 해도 이 72억 6천여만 원이었는데 1년이 채 안 돼 재산이 3.6배가 된 겁니다. 허 후보 측이 밝힌 초고속 재산 증식의 비결은 바로 축복입니다. 집과 자동차와 핸드폰과 모든 집기와 그리고 본인의 모든 몸과 영혼까지 그리고 직장까지 축복이 영원토록 들어가라.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의식을 해주고 한 사람당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평일 기준으로 하루 40-50명 정도 찾아오고 또 1억 원 이상 내는 사람도 있다는 게 허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아무튼 이 축복을 포함해 강연 등으로 1년 사이 허 후보의 재산, 이 수익률로 한번 따져보면요. 200% 넘게 증가한 셈인데요. 이쯤 되면 허 후보가 축복을 준 건지 아니면 허 후보가 축복을 받은 건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로 가는 여객기 운항을 멈추는 항공사들도 있고 우리 국민들도 서둘러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네덜란드 항공사 KLM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로 향하는 여객기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프트한자도 운항 중단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영공을 닫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들의 우크라이나 운항 기피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번 주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해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And an invasion could begin, a major military action could begin by Russia in Ukraine any day now. That includes this coming week before the end of the Olympics. 러시아가 군사 행동을 할 구실을 찾기 위해 먼저 공격을 받았다는 자작극을 벌일 수 있다는 로이터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출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한국인 281명이 체류하고 있다며 추가로 약 100명이 철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6일 침공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표되기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쪽에 이제 무게를 두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현지를 떠났는지 차량들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할 정도. 국경 주변의 일부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스스로 총기로 무장하는 등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 키예프에서는 학교와 상점이 정상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도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배달 대행업체들의 갑질로 배달비에 붙는 세금을 대신 떠안고 있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뛰는 배달비에 세금 부담까지 이중고라는 건데 어떤 사연인지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 전문 중식당을 운영 중인 이모 씨. 지난해 음식 배달비 1억 원이 매출로 잡히는 바람에 1,200만 원의 소득세를 더 냈습니다.
2만 원짜리 음식의 배달비가 4,000원이라면 2만 4천 원에 대한 세금을 통째로 냈다는 겁니다. 배달비 4천 원은 온전히 배달 대행업체가 버는 돈인데 세금은 식당 주인인 자신이 다 물었다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도 세금이 잡히는 거잖아요. 불쾌하다는 뉘앙스를 했었죠. 그러면 자기 주머니에 내기 싫으니까 남의 주머니에서 내게끔.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 달에 200에서 250이었으니까 이번 연도에 좀 세금을 많이 냈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배달 대행업체가 식당 입장에선 배달비가 비용이라는 증명서, 다시 말해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당 주인들은 제대로 항의도 못합니다. 배달 대행업체가 식당의 수익을 좌우할 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식당 음식을 배달하는 묶음 배달의 경우 배달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배달 앱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도 저희 방식대로 할게요. 뭐 끝까지는 알아서 누구한테 신고하시고 하시라고요. 저희가 해드릴 필요 없어요. 자영업자들은 배달비에 붙는 세금을 배달 대행업체가 내도록 규정하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JTBC와 광운대학교 연구팀은 우리나라 첫 메타휴먼 기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이수진 기자를 모델로 하는 이 디지털 쌍둥이 기자는 메타버스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3차원 가상인간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AI 앵커나 디지털 기자들이 모두 2차원 영상을 바탕으로 한 것과 다른 점입니다. 이 1차 초안을 더 발전시켜서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노보드 국가대표 배추보이 이상호입니다. 귀국한 이후에는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머님께서 이제 해준 음식 가장 처음 먹었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집에 오자마자 한번 먹었고. 100분의 1초 차이가 평창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좀 승부를 갈랐는데 비록 졌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100% 쏟고 졌기 때문에 너무 후련한 게 저는 오히려 컸거든요. 제가 스노보드 어떻게 시작했고 또 그런 과정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단어의 별명인 것 같아서 뭐 재밌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시작해가지고 정말 올림픽 메달까지 따고 했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따 뭐 올림픽도 끝났으니까 좀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요. 일단 선수 초밥이 사실 정말 맛없기도 했어요. 도시락이 당연히 지급이 된다면 당연히 뭐 좀 답답해도 방에서 먹고 올림픽 기간 동안엔 가능한 접촉을 안 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섭섭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곽윤기 선수가 했던 말이 진짜 그냥 뭐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고 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판정을 실격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 느낌을 저도 알기 때문에 저희 종목은 중국 사람이 잘 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느꼈어요. 진짜 재미없었어요. 다른 종목 선수들이랑도 이제 막 친해지면서 놀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선수들이랑도 많이 친해지면서 이렇게 놀기도 하는데 다 막 방어복 입고 돌아다니고 다 정말 고생하신 것 같이 막 이렇게 너무 막 분위기도 좋지도 않고 좀 되게 삭막해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고작 코로나 하나 걸려서 시합을 못 나가면 정말 그게 가장 무서웠는데 앞으로도 남은 시합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대한민국 선수단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올 거란 예보입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선 내일 새벽까지 많게는 7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많이 추워지겠습니다. 전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겠고 낮 기온도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춥다가 주말부터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왜와 함께 또라는 말이 많이 쓰였던 하루였습니다. 뉴스룸 내일도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